2020년 1월 베네수엘라 한 아버지가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이 영상에는 충격적인 모습의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나리에리 카차루코 기엔, 당시 15살이었어요. 나리에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전혀 못 삼키고 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토해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해서 몸은 빠르게 말라가기 시작했고 극심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됐어요. 그보다 더 이상했던 점은 나리에리가 아프고 나서 성격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평소에 순하고 조용했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말로는 말도 안 되게 그 말라가는 몸으로 초인적인 힘을 냈다고 해요. 가족들은 집으로 의사를 불러서 수차례 검사도 해봤어요. 하지만 어떤 의사도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상태는 나빠지는데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결국 가족들은 의학이 아닌 종교적인 방법, 영적인 치료를 시도하게 됩니다. 신부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신부님이 한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는 저주받은 겁니다. 누군가 마법을 걸었고 지금 악령이 씌인 상태예요. 가족들은 그 말을 믿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가에서 정화의식을 시작합니다. 이 의식은 9일 동안 밤낮 없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9일째 되던 날 나리에리는 정화의식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사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죽어버렸어요. 그때 가족들은 한 사건을 떠올립니다. 이 나리에리가 몸이 아프기 딱 하루 전날 평소 가족처럼 가까이 지냈던 이웃집 언니 스테파니가 이상한 팔찌를 하나 손목에 채워줬었는데 엄마가 그걸 보자마자 불길한 걸 느끼고 그 팔찌를 끊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거든요. 그날 이후로 나리에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나리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오늘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에서 큰 충격을 남긴 사건이지만 공식적인 자료가 많지 않아서 조사하는 게 정말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가족들의 진술 그리고 다양한 루머와 음모론이 섞인 이 사건을 최대한 자세히 조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리에리는 2005년 베네수엘라 항구 도시인 라과이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인 호세와 어머니 안드레 사이에서 두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요. 이 집은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아주 독실한 로마 가톨릭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종교가 있다고 해서 다 술 안 마시고 경건한 삶을 살진 않잖아요. 엄마 아빠의 바램과는 다르게 이 나리에리는 청소년기 때부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파티를 너무 좋아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부모님은 이런 성향을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도 딸을 믿고 나름의 자유를 허락해 줬습니다. 이 나리에리가 성격이 너무 활발하고 친화력이 좋아서 새로운 사람들도 금방 친해지곤 했는데 2009년에 나리에리 옆집에 이제 막 20살이 된 스테파니가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이 집이 가깝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쳤는데 오다 가다 인사도 하고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니까 서로 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그렇게 스테파니와 나리에리는 단기간에 친해졌고 어느새 거의 매일매일 만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 있었어요. 이 스테파니는 원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딱 한 달만 나리에리가 있는 라과이라 지역으로 이사한 거였고 그 시기에 나리에리를 만나게 된 거죠. 이 나리에리는 스테파니를 진짜 친언니처럼 생각했어요.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좀 나니까 항상 스테파니가 이 나리에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리에리는 성인인 스테파니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스테파니를 멘토 같은 존재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개방적인 나리에리랑은 다르게 부모님은 매사에 보수적이었어요. 매일매일 붙어있는 걸 보고 처음에는 5살이나 많은 성인이 10대랑 어울려서 뭐 하는 걸까? 이러면서 스테파니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리에리한테 나이 많은 언니 말고 또래 친구들이랑 어울리라고
충고하기도 했어요. 이런 부모님의 걱정을 들으면서 나리에리는 이 언니 진짜 좋은 사람인데 왜 몰라주지?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정식으로 부모님한테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 스테파니 언니 진짜 멋있다?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고 배울 점도 많아. 이러면서 스테파니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도 스테파니에게 마음을 열었고 나중에는 진심으로 이 스테파니를 신뢰하고 좋아하게 돼요. 우리 딸을 진짜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맨날 데리고 다니고 또 서로 재밌어하고 하니까 당연히 예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정말 든든한 친언니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았어요. 나리에리는 고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보다 스테파니한테 더 먼저 털어놨고 그럴 때마다 인생의 길잡이처럼 스테파니가 모든 고민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같이 생각해주고 했습니다. 나리에리는 스테파니의 존재가 정말 고맙고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스테파니는 딱 한 달만 이곳에 머무를 계획이었죠. 임대했던 한 달짜리 계약이 끝나면서 스테파니는 다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리에리랑 가족들 모두가 너무 아쉬워했어요. 이 스테파니랑 나리에리는 우리 이사가도 지금처럼 지내는 거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실제로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진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간 뒤에도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어요. 집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루는 스테파니 집에서 자고 스테파니가 나리에리 집에서 자고 이러면서 여전히 가까이 지냈습니다. 심지어 이 스테파니는 나리에리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어요. 2019년 12월 이날도 스테파니가 나리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두 사람이 해변에 가서 놀기로 한 날이었어요. 나리에리가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저 오늘 해변에서 스테파니 언니랑 놀아도 돼요? 라고 물어봤고 부모님은 흔쾌히 그래 이렇게 허락해주면서 대신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사실 이제는 스테파니랑 같이 있다고 하면 웬만한 건 다 허락해줬어요. 그만큼 부모님은 스테파니를 무조건 믿었습니다. 나리에리와 스테파니는 그날 오후에 해변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간식도 먹고 모래놀이도 하고 바닷물에 발도 담그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근데 이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두 사람이 이 해변에서 일종의 마녀의식 같은 걸 연습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의 종교가 달랐거든요. 나리에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지만 스테파니는 전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나리에리가 스테파니를 멘토처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테파니가 하자는 대로 믿게 됐어요. 여기서 스테파니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산테리아라고 불리는 종교였는데 저도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들어본 종교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종교예요. 산테리아는 스페인어로 성인을 믿는 신앙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가톨릭 성인들, 성 안토니오, 성모 마리아 이런 성인들은 이 종교에서 위장된 신이었어요. 이 종교가 처음에 라틴 아메리카, 쿠바나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 같은 지역으로 끌려온 이 흑인 노예들이 만들어서 믿기 시작한 종교거든요. 이 스페인 식민지였던 쿠바에서는 가톨릭 외에 다른 종교가 금지됐기 때문에 아프리카 신들을 마음대로 섬기지 못해서 만든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순한 성인 숭배가 아니라 아프리카 요르바 종교, 가톨릭, 토착 신앙이 혼합된 아주 복합적인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산테리아의 많은 의식과 입문식, 예언 이런 절차는 논란이 좀 있는데 일반적인 종교의식과 전혀 다르고 마법, 흑마술, 동물을 제물로 올리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종교라기보다 컬트나 사이비처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스테파니를 부르아라고 불렀어요. 마녀라는 뜻인데 남미에서 산테리아 같이 마법, 영매술, 민간요법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이게 무조건 안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건 아니고 화이트 브루아는 병을 고치는 여성, 민간 치료사를 뜻하고 블랙 브루아는 저주, 흑마법을 하는 이 여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무속인 같은 존재로 대우받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 전에 만났을 때도 작은 의식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나리에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엄청 혼냈을 거예요. 하지만 나리에리도 진심으로 이 산테리아 종교를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언니가 하자고 하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자, 이날은 제대로 의식을 해보고 싶어서 스테파니가 기본적인 방법과 이론들을 설명해주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때 진행한 의식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자신들을 악한 기운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자, 두 사람은 기도문을 외우고 의식을 실행했고 이 의식이 끝나고 나서 스테파니는 가방에서 팔찌 하나를 꺼내더니 나리에리의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스테파니는 이것만 차고 있으면 너 안전할 거야. 영들이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집에 돌아가기로 합니다. 원래 이렇게 밤이 늦으면 항상 스테파니는 나리에리 집에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날은 나리에리를 데려다주고 부모님한테 오늘은 저 그냥 바로 집으로 갈게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리에리 부모님은 밤이 늦었으니까 자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고 스테파니는 나중에 오겠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스테파니가 가고 나서 그날 밤에 엄마는 이 나리에리의 팔목에 채워진 팔찌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알아차립니다. 이게 단순한 팔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종교적인 마법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엄마는 바로 나리에리의 팔목을 잡고 너 이거 뭐야? 라고 소리쳤고 나리에리는 엄마 이거 그냥 팔찌야. 스테파니 언니가 나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거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팔찌는 보호하는 팔찌가 아니라 저주의 팔찌였어요. 엄마는 이 팔찌를 잡아 뜯어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리에리한테 다시는 스테파니한테 어떤 선물도 받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스테파니한테 약간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나리에리의 부모님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산테리아 같은 주술적인 신앙은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멀리했습니다. 근데 이 스테파니가 나리에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종교를 물들이고 저주까지 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날 밤에 나리에리는 뭔가 몸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이상해지는 걸 느낍니다. 다음날 2019년 12월 24일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아직 청소년인 나리에리는 이날을 엄청 기다렸었어요. 학교도 쉬지, 가족들도 다 집에 있지.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큰 이벤트 같은 날이니까요. 하지만 이날 아침 나리에리는 일어나자마자 몸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이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느낌이었고 밥도 안 넘어갔어요.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밥도 못 삼키겠어. 가족들은 처음에 단순한 장염이나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바닷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서 아픈가 보다. 이러면서 집에서 며칠 쉬자고 합니다. 이 나리에리는 계속 침대에서 쉬었어요. 이날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못 먹어서 살이 위험할 정도로 빠졌습니다.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본인 몸 하나도 지탱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2020년 새해가 밝았던 날 나리에리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보려고 애쓰다가 어지러움을 느끼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이거 감기가 아니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나리에리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근데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의료시설과 의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리에리를 진찰할 의사를 만날 수 없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병원에는 심각한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모두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기절해서 깨어난 나리에리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해서 가족들은 이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이날 기절해서 깨어난 뒤로 나리에리는 뭔가 이상했어요.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기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고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이틀 동안 엄마는 이 나리에리랑 붙어 있으면서 여기저기를 맞아서 멍이 많이 들었고 신기한 게 정말 뼈만 남아있는 것처럼 말랐는데도 힘이 엄청 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시점부터 나리에리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격도 바뀌었고 외적인 모습도 이전의 나리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드디어 2명의 의사가 나리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무슨 병에 걸린 건지 알아내려고 혈액 검사, 혈압 체크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나리에리의 상태를 보면 모든 수치가 엉망이었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습니다. 딱 하나 비정상적인 수치는 호중구라는 백혈구 수치가 낮다는 거였어요. 이 호중구는 면역체계의 첫 방어선인데 이 수치가 낮다는 건 면역력이 너무 낮아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라는 뜻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영양실조에 걸릴 만큼 못 먹고 허약해지고 말을 못하고 몸이 아픈 건지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나리에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가족들은 이러다가 나리에리를 잃을까봐 너무 무섭고 답답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리에리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급속도로 말라간다는 거였어요. 의사들은 계속 음식 먹이는 걸 시도해보라고, 음식을 갈아서 액체로 된 음식 위주로 먹여보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나리에리는 그것조차 바로 토해냈습니다. 나리에리가 아픈 지 2주가 지났어요. 아빠 호세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병명을 알아내고 치료하고 싶어서 딸의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리에리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에서 나리에리는 침대에 앉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정말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한 신부가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지금 마법의 희생자입니다. 악령에 빙의 된 거예요. 이건 계속해서 부모님이 부정하고 싶었던 사실이었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신부는 딸에게 씌인 저주를 빨리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때 의학의 기술로 나을 수 없었던 나리에리를 가족들은 영적으로 치유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부님이 있는 교회로 나리에리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종의 영적 정화의식을 받았는데 이건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엑소시즘 같은 건 아니었고 그냥 기도하고 성수를 뿌리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나리에리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호세가 올린 영상이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호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조언해줬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나리에리가 악령에 빙의 됐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영적 치유센터에 가서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서 마리아 리온자 숭배센터라는 곳을 추천받습니다. 이 마리아 리온자는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영적 종교 중 하나라고 해요. 찾아본 바로는 이 베네수엘라 인구 약 20%가 이걸 신격화해서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교의 특징은 의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부르고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그 영혼이 들어오도록 하는 강신의식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영적 정화나 다양한 기도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나리에리의 가족은 가톨릭 신자였지만 상황이 너무 절박했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곳을 찾아가게 됐어요. 이 센터의 영매들은 한 가지 유명한 의식을 권했습니다. 12시 자정에 이 홀리한 강에서 목욕을 하면 사람에게 붙은 악령이나 저주, 모든 악을 씻어낼 수 있다고 해요. 이 센터는 야라쿠이주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운명의 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센터에 들어간 뒤로 매일매일 밤마다 나리에리는 이 강물에 들어가서 저주를 씻어내야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 모두가 악령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나리에리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2020년 6월 11일 토요일, 나리에리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이 건강했던 딸이 죽었어요. 바로 베네수엘라 형사사건 수사기관과 보건당국이 개입합니다. 나리에리의 사망진단서에는 폐렴과 영양실조로 인한 심장마비라고 기록됐어요. 참고로 이 사건 이후에 센터는 폐쇄됐고요. 정식 기소나 기소유예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나리에리의 가족들은 의사들에게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았다고 느꼈어요. 그 어떤 곳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가 집에 찾아왔어요. 바로 스테파니였습니다. 사실 스테파니가 찾아왔을 때 이 부부는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나리에리가 죽은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이 소식을 아직 주변 사람들한테 다 전하지 않았었거든요. 스테파니는 소식 들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이러면서 슬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테파니는 정말 슬퍼 보였습니다. 스테파니는 다른 지역으로 이미 이사 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나리에리가 죽은 걸 이렇게 빨리 알았는지 의문이었지만 가족들은 그런 거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스테파니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너도 장례식에 함께하고 싶다면 꼭 와. 그러면 고마울 거야. 라고 말했고 스테파니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스테파니가 페이스북에 여러 글을 게시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나리에리가 죽기 며칠 전에 올린 글에는 나는 산 자를 비웃고 죽은 자와 함께 걷는다. 그들은 나를 실망시키지도 거짓말하지도 않는다. 이런 글도 올렸었어요. 이 외에도 뭔가 암호 같은 글들을 자주 올렸습니다. 가족들은 스테파니를 향한 불편한 감정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스테파니가 나리에리에게 팔찌를 채워준 뒤에 아프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찾아오던 스테파니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나리에리를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리에리가 죽자마자 어떻게 알고 갑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왜 20살 성인이 15살 나리에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을까? 두 사람은 너무 갑작스럽게 친해졌고 스테파니는 팔찌를 준 뒤 갑작스럽게 사라졌어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가족들은 장례식을 치르는 것에 집중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리고 장례식 날 친척들과 친구들, 이웃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나리에리를 땅에 묻어주는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친한 주변 사람들에게 스테파니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말하면서 얘가 좀 이상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워낙 종교적이고 미신에도 민감해서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크게 요동쳤어요. 모두가 스테파니가 올까? 이러면서 스테파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테파니가 장례식에 등장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 의심하고 있던 7, 8명의 사람들이 곧바로 스테파니에게 가서 신문하듯이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장면을 촬영했어요.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너 우리 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너 나리에리가 아플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 나타난 거 맞지?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이 스테파니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면서 왜 우리 동네를 떠났냐고 소리쳤어요. 스테파니는 당황했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압박에 못 견뎌서 결국 일종의 자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스테파니는 나리에리가 좋아서 친구가 된 게 아니었어요. 의도적으로 나리에리에게 접근한 거였는데 그 이유가 진짜 황당하게도 한 남자아이 때문이었습니다. 흑마법이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이유였던 거죠. 자,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2019년 초에 나리에리가 스테파니를 만나기 전 한 남자아이와 가볍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귀는 사이라기보다 그냥 가볍게 즐기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남자애가 스테파니를 사귀면서 나리에리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스테파니가 알게 됩니다. 너무 열이 받았어요. 스테파니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고 저 여자애 없애버려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기가 믿는 종교의 흑마법을 실제로 실천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주를 걸긴 걸었어요. 이 마법을 걸기 위해서는 이 나리에리의 DNA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딱 한 달 나리에리의 집 근처에 월세를 얻고 나리에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나리에리랑 친해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오다 가다 볼 때마다 말 걸고 했더니 금세 나리에리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스테파니는 나리에리의 집에 갈 때마다 머리카락, 손수건 같이 DNA가 묻은 물건들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물건들을 유리병에 하나씩 담아서 봉인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다 모이고 나서 밤에 공동묘지를 혼자 갔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구석진 묘를 찾아서 그동안 모아왔던 나리에리의 소지품을 그 묘 옆에 묻었습니다. 이 누군가의 개인 물품을 시체 옆에 묻으면 그 사람의 운명이 죽은 자와 맞바뀐다는 저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리에리의 물건을 그 시체 옆에 묻는 거예요. 자, 이건 삶과 죽음을 교환하는 행위였어요. 이런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말을 듣고 설마 그걸로 나리에리가 아팠다고? 라고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나리에리를 아프게 한 원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스테파니는 묘지에 갔을 때 빈 유리병 몇 개도 가져갔는데 그 이유가 사람의 뼈 조각을 모으기 위해서였어요. 밤마다 묘지를 찾아가서 진짜 무덤을 파헤치면서 이 썩어가는 시신에서 나온 작은 뼈 조각들을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아니 진짜 독하지 않아요? 묘지에 혼자 가서 이 무덤을 파헤친 것도 소름 돋는데 이걸로 뭘 하냐면 이 뼈 조각들을 말리고 부셔서 잘잘한 가루들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리에리를 만날 때마다 음식에 조금씩 섞어서 먹게 했습니다. 한두 달 동안 나리에리는 그렇게 사람의 뼈가루를 매일 조금씩 섭취하게 됐어요.
실제로 인간의 뼈를 섭취했을 때 신경퇴행성 질환이나 감염, 중금속 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희귀 감염이나 프리온 질환, 느린 중독으로 죽는다면 일반 검사로는 한 번에 알아내기 어렵다고 해요. 나리에리는 천천히 하루하루 건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테파니가 이 자백을 한 뒤에 나리에리의 부모님은 너 이거 경찰서에 가서 빠짐없이 다 자백하라고 말했어요. 스테파니의 행동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서 실제 본인의 의도대로 실행된 살해 계획이었어요. 다행히 스테파니는 경찰서에 가서 정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범죄 사실을 고백했고 경찰들을 자기가 파헤쳤던 그 묘지까지 데려가서 여기서 뼈를 훔쳤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모든 자백에도 불구하고 스테파니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 베네수엘라에 주술 행위나 종교의식을 범죄로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라고 해요. 그리고 병원 검사에서도 치명적인 질병이나 세균 감염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어요. 이 사실은 그 마을과 주변 지역으로 SNS를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극적인 부분을 많이 주목하다 보니까 터무니없는 이론들과 음모론이 넘쳐났어요. 일부 사람들은 스테파니가 실제 마녀라고 흑마법을 이용해서 나리에리를 죽인 거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스테파니가 준 팔찌를 찬 뒤에 급속도로 아프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뼈가 나리에리를 천천히 죽어가게 만들었다고 치명적인 박테리아에 감염된 거라고 주장했어요. 이런 병은 일반적인 검사로 감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여기에 제기되는 가장 많은 병이 쿠루병과 광견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 나리에리가 죽은 이유는 그 이상한 영적 센터에 있다고, 거기서 받았던 정화의식과 치료가 이 나리에리의 병을 악화시켰고 죽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이 몇 주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폐렴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밤마다 추운 강에 들어가는 건 치명적이었겠죠. 이 사건의 부모인 호세와 안드레는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나리에리가 스테파니에게 팔찌를 받은 직후부터 정말 말도 안 되게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그리고 스테파니가 죽은 사람에게 나리에리의 소지품을 바치는 의식을 했다고 하면서 흑마법 이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누구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음모론과 가설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능성에 조금 더 마음이 기우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리에리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당시 복합적인 문제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붕괴된 보건 시스템 문제도 있었어요. 이 병원들은 기본 의약품, 세척제, 주사기, 수액, 손세정제 이런 물품이 70% 이상 부족했고 정부 경제 위기로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 인력 40%가 해외로 떠나면서 의료진이 너무 부족했어요. 비위생적인 환경, 끝없는 대기 환자, 이런 의료 환경은 면역력이 약하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직결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실제로 이 시기에 베네수엘라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집에서 방치되고 사망한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돈도 많지 않고 당장 치료도 받을 수 없으니까 종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나리에리의 부모님도 병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리에리가 2020년 새해에 기절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몇 년 전에 기절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혈액 검사에서 백혈구 호중구 부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보면 나리에리가 왜 그렇게 빠르게 상태가 안 좋아졌는지도 알 수 있죠.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론으로는 나리에리가 몇 달간 인간의 뼈를 먹으면서 쿠루병에 걸린 거다. 이 쿠루병은 진행성 신경퇴행성 질환이고 빠르게 육체적, 정신적 쇠퇴를 초래합니다. 이 나리에리의 증상에 인지 저하,
떨림, 실신, 쿠루병과 유사한 증상이 있었어요. 이 쿠루병에 대한 주장이 많아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쿠루병은 1955년에 한 의사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공식적으로 기록한 질병인데요. 뉴기니에 사는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 이상한 신경계 질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들의 질환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부족들이 실제로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더니 이 병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뇌를 먹는 거였어요. 이 원주민들은 종교의식을 위해서 뇌를 먹었는데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병이 시작된 거였어요. 일부 사람들은 나리에리가 인간의 뼈를 섭취하면서 쿠루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리에리가 사람의 뇌를 먹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의 뼈를 먹긴 했으니까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이 나리에리가 죽기 전에 알려져서 더 많은 검사와 관찰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이 정확한 병명과 의학적으로 뚜렷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리에리가 2019년 겨울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2020년 새해에 쓰러졌고 그때부터 호흡곤란과 폐렴 증상이 심해졌어요. 이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시작되고 퍼지던 시기입니다. 당시 나리에리는 면역력이 이미 바닥나 있던 수준이고 코로나에 걸렸다면 빠르게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당시에 병원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병원에 몰려들었고 그 시기에 제대로 된 테스트기나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극심한 통증들이 감기인지 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거죠. 사람의 뼈를 몇 달간 계속해서 섭취한 것, 거기에 더해진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몇 년간 지속됐던 실신 증상, 바닥난 면역체계, 코로나, 영양실조, 그리고 잘못된 치료들, 이런 것들이 나리에리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리에리의 죽음에 스테파니가 전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정말 저주나 악령에 사로잡힌 걸까요? 나리에리의 직접적인 죽음에 스테파니가 관련이 없다고 해도 스테파니는 실제로 나리에리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고 실행했습니다. 이 나리에리의 바로 옆집에 월세를 얻고 억지로 친해지고 밤에 누군가의 묘지를 파헤쳐서 시체를 훼손했어요. 이 모든 것에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건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